오늘의 작품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바보같이 저기에 왜 걸려들지? 요즘에 피싱 많은 거 모르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일 듯 합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들 또한 그전까지 우리처럼 그런 허접한 사기 수법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은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실험,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해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심리적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정행동 패턴이라 불리는 자동화된 심리 반응은 대개 학습을 통해 습득된 심리 원칙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고정행동 패턴의 장점은 효율성과 경제성입니다. 즉, 자동화 반응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동 방향의 지름길로 바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을 둔 설득의 달인들 또한 심리적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우리 안에 의사결정 체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이 책은 종종 비이성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고정된 행동 패턴을 만드는 6가지 심리적 원칙인 설득의 도구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규명합니다.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6가지 심리적 원칙에는 먼저 상호성의 원칙,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원칙, 네 번째 호감의 원칙, 다섯 번째 권위의 원칙, 여섯 번째 효기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원칙들을 악용하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용적 대책과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상호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은 타인에게서 무언가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호의를 받으면 호의를 갚아라. 다시 말하면 그 호의는 미래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이자 부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받고 필요치도 않은 물품을 산다든가 과도한 타인의 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부채의식을 느낄까요? 먼저 인간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것을 빨리 갚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호의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거나 상호성의 원칙을 위반할 때 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내적 불쾌감과 외적 수치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서 고가의 물품이나 값비싼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여성들은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불편한 감정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 상대가 먼저 제공하는 호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란 어렵습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만 가정하고 무조건 상대의 호의를 거절한다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선의, 호의, 양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그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이 호의가 아니라 이익을 편취하려는 설득의 기술이라 인정된다면 더 이상 당신은 상호성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2. 일관성의 원칙. 우리 사회는 일관성 없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합니다. 일관성은 지성과 인격, 논리와 합리성, 정직함과 단단함을 연상시키며 우리 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한 말이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은 우리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타인들에게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 정립과 이미지 조작 가능. 먼저 타인에게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분명히 취하게 한 다음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해 상대에게 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미 입장을 정했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 해도 결정을 번복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입장 정립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더 견고해집니다.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이들은 타인의 사소한 입장 정립을 이용해 타인의 이미지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서나 글로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입장을 고수하려는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게다가 입장 정립이 수고스러울수록 노력이 더 많이 들수록 일관성의 원칙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일관성의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알면서 일관성의 덫에 걸려서 어떤 일을 승낙할 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이미 뱉어버린 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회적 증거의 원칙. 타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이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짓 사회적 증거에 속을 수 있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수의 타인이 하는 행동을 옳은 것으로 보려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오용당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놀라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와 동료 연구진은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연구에서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 아이들을 모아두고 한 남자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에게서 나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어른이 옆에 없어도 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실패하고 난 후에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행동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해 타인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특히 종교 집단의 결속을 다질 때 사회적 증거는 매우 유용한 설득수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이 실패하고 나면 광신자들이 환멸을 느껴 흩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괴이하게도 자신의 신념에 더 확신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보다 더 열렬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으로부터 온 메시지나 자신들의 종교를 알리는 적극적 선교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예언 실패 후에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신도들이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죠. 예언이 실패해 자신들의 신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졌기에 또 다른 유형의 증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증거입니다. 신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좀 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는 이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설득하라, 그러면 나도 설득될 것이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 잘못된 사회적 증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명확한 거짓 사회적 증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때론 너무 악의적일 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하기도 해야 합니다. 4. 호감의 원칙. 어떤 이들은 일면식이 없어도 친구 사이의 유대감을 이용해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난 후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호감의 원칙은 신체적 매력에 의해 작동되기도 하고 유사성이나 아니면 칭찬, 긍정적인 말을 해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투표, 연애, 소비 행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보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신에게 익숙한 정당이기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익숙한 것에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상작용과 후광효과. 정말이지 이상하지 않아요?
기상캐스트란 날씨를 보도하는 사람이지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날씨만 나쁘면 저를 비난하죠? 그 이유를 역사에서 한번 살펴보죠. 고대 페르시아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은 바로 전령사들이었습니다. 승전보를 들고 궁으로 가면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패전보를 들고 돌아가면 당장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불쾌한 사건과 연결되면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악이 없는 연상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 연상작용만 일으킨다면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됩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연상작용은 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스포츠에서 자신의 고향팀이 승리하면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패배하면 하늘이 무너질 듯 쓰라린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상작용 때문입니다.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A팀이 우리 고향팀이야 라는 말은 자신과 팀의 우승을 동일시하는 동시에 이 말을 들은 상대편은 그가 우승한 것도 아닌데 우승한 팀을 응원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연상작용의 후광 효과가 발휘된 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과도한 학습 성취를 열망하는 이유도 공부 잘하는 자녀와의 연결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욕망과도 연결되기에 호감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호감의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 호감을 사는데 타고난 설득의 달인들은 무조건 거절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와 부탁을 승낙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감정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호감은 옆에 치워두고 오직 거래 조건만으로 승낙하거나 구매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권위의 법칙.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강력한 동기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이유로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아들의 가슴에 단검을 꽂으려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권위의 복종은 권위자의 지위나 그의 전문성 덕분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하다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에도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되면 자동 복종 상태가 되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포 명령을 수행한 이들이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에 가담한 이들은 바로 권위에 복종한 최악의 예들입니다. 권위의 법칙에 대한 자기 대응 전략. 권위의 위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지시나 조언을 따를 때 따라야 할 때와 따르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권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 사항에 적합한 지식인지 여부와 전문가가 얼마나 진실성 있게 대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진실성을 조작할 수 있으니 그것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6. 희귀성의 원칙. 획득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희귀성의 원칙은 우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은 비록 가치가 같아도 무언가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잃을 가능성에 더 집착합니다. 희귀성의 위력이 발생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대상보다 어려운 대상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둘째,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면 우리의 자유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욕망, 갖고 있던 특권을 보존하려는 욕망은 심리 반발의 핵심입니다. 부메랑 효과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 특히 사춘기 자녀에게 지나치게 억압적인 경우 억압을 받는 만큼 자녀는 등기당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튀어오릅니다. 셰익스피어의 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문간의 불화로 청춘 남녀의 사랑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10대의 연인은 동반 자살로 사랑을 쟁취합니다. 희귀성의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 희귀성의 원칙이 일단 작용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할 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신체적 반응을 겪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희귀성의 압력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소유인지 사용인지 자문해야 합니다.